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차 남북정상회담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과 함께 백화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고 지금 현재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오후 5시까지 이어집니다. 뉴스 특보에서는 정상회담 어떤 의제를 다루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허진 JTBC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간 장면이 조금 전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허진 기자 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11시 17분쯤에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영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영빈관에 도착을 해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설주 이렇게 같이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군요. 네, 입구에서 이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또 다른 안내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입구 안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 일단 미리 준비된 꽃다발을 두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두 부부가 같이 이제 환담을 하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이제 백화원 영빈관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내부의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 공개가 많이들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도 정상회담 때, 2007년도 정상회담 때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의 회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때 회담의 내용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백화원 초대소가 아주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백화원 영빈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아마 직원이겠죠. 아마 이제 북측에서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접대원 또는 접대원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표현을 쓰는데요. 예. 북측에서 그 백화원 초대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그런 호텔 기능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백화원 영빈관에 관련된 시설을 좀 가이드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관광 가이드가 시설에 어떤 곳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건데 지금 직접 그런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게 잠깐 좀 현장에 들어오는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뒤 아파트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렇게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고 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민들, 북과 남의 인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오면서 여기까지는 중국 통일. 훌륭. 받는 날. 오늘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렇게 환영 찬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일정에 너무 하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결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이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아주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평양 시민들을 다 오늘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열렬히 활용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일부러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야 응당해야 되겠죠. 이 숙사모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단하게 초라하죠.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다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감명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 지금 살짝을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좀 주제 오해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사께서도 좀 아이고 예.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좀 쉬시게. 네, 이 백헌 영빈관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제 화면이 정직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분위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그 두 분의 어떤 대화를 보면은 평소에 자주 만났던 그런 모습 같이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오고 가는 어떤 모습들을 읽을 수 있었고 특히 열렬히 환영한다 또 기대한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좀 전한 얘기들이 편안하게 좀 오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일단 이번 만남은 이제 세 번째 만남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세 번 만나면서 사실 이제 저렇게 웃고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두 지도자의 만남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 그동안 많이 악마화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무모한 독재자, 또 핵과 미사일만 뭐 개발하는 그런 지도자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김정은 위원장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이제 과연 조작된 이미지냐, 인위적인 이미지냐.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해 왔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영빈관도 이제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저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에 내부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게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나 시설들, 인테리어들이 다 저게 이제 현대화, 예. 또 서구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틀은 유지하지만 그 변화되고 있는 모습은 이 국제사회의 어떤 관례나 그런 발전된 트렌드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예,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올 3월 달에 백화원 초대서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 정상회담도 염두에 둡니다. 우리 측의 주요 인사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네. 그런 대대적 공사를 했고 그래서 외부도 대리석을 다 바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그런 공간으로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대화하면서 저는 뭐 읽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5월 26일 날 북측 통일각에서 만났을 때 제대로 대접도 못했다.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 뭐 제대로 좀 초대해서 오찬을 좀 마련하고 싶었는데 좀 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고 자기들이 저녁 제대로 이제 준비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상당히 이제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우리 어떤 동양적 정서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적 정서 그대로 좀 반영된 그런 얘기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꾸며낸 이미지 같다라는 느낌 별로 없고요. 저번에 이제 1, 2차 회담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화법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북에 오시면 우리가 길이 좀 안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조금 전에도 뭐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녀 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낮은데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네, 네. 사실
저런 그 솔직한 어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빌릴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도 본인이 좀 진심을 담아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뭐 결국은 이제 비핵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 예. 비핵화의 길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표시가 아닐까.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대만 하고 회담 결렬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할 또 2차 정상회담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진전된 합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분위기는 성대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막 하지만 본질적인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게 많았죠. 특히 이제 핵 개발 관련 문제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에는 핵무력 완성이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까지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자, 오후에 나눌 이야기들이 있고 인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세계가 지켜보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는 것이 빠른 행복, 속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지금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고 그것을 본인이 풀어야 할 숙제로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3시 반부터 시작된 이 오늘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은 이제 비핵화로 바로 그러니까요.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이 조율돼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바라봤을 때 만족할 만한 진전.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느냐 못 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이끌어내느냐 못 이끌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준비돼 있지 않을까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전초전입니다. 그 앞서 뭐 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어떤 짐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산출문을 내야 되는 건데 그에 앞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로 만나서 마음을 좀 풀어놓고 서로 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잘 받아주겠다. 또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내비쳤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빈관 내부를 리모델링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 리모델링한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이 봤던 문양 양식이 아닌가 싶어요. 전통 양식들을 그대로 리모델링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뭐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 전통적인 어떤 양식을 그대로 좀 반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그 건축을 해왔습니다. 건설을 해왔죠. 2012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항상 현지 지도할 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살려라. 예. 우리의 전통을 살린 그런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라. 꼭 계속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순안 국제 비행장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5차례 현지 지도를 했는데 현지 지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앞서가는 그런 모델을 따르되 우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을 해라, 설계를 해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아까 화면을 통해서는 못 봤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죠. 조선의 기상. 예, 예. 조선의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양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반영시켜 놓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그 정상회담이 이제 3시 반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4시 지금 12분 한 40분이 지났는데 이 동대문에 마련된 이제 프레스센터를 연결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를 연결하죠. 이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첫 회담 시작한 지 이제 40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두 정상은 조금 전인 3시 반부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서 첫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이 이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3월과 또 이번 달 초에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했던 곳입니다. 이 예정대로면 첫 회담은 1시간 반 정도 진행돼서 5시쯤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취재는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까지만 가능했고 이 취재진이 회담장 안으로는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회담이 끝난 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또 누가 배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일단 오늘과 내일 회담에 대해서 이 의제에도 순서 없이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따라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중재안을 중심으로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기도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내일 2차 정상회담을 마치면 이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 배석자도 2~3명 정도로 예상될 뿐 역시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함께 간 공식 수행원들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따로 활동을 했다고 하죠. 네, 우선 김정숙 여사는 2시 반쯤 이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엔 이설주 여사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병원 내에 엑스레이 시설과 CT실 등을 둘러본 걸로 알려졌고요. 다음 행선지로는 음악종합대학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엔 김영석 작곡가와 또 가수 에일리, 지코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대표단도 함께 방북했죠. 이해찬, 박지원, 이정미 대표 등 이 정당 대표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또 안동춘 부의장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17명도 북한의 경제 담당인 이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서 경제 협력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회담을 마친 뒤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청와대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회담을 마친 직후에 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또 오늘 환영 만찬은 목란관에서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측 수행원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 만남은 9시 정도면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JTBC 이희정입니다. 네, 프레스센터 이희정 기자를 연결했는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석자가 과연 누굴 것이냐. 정상회담에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에는 배석자가 이제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배석자에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허진 기자, 네. 왜 발표가 안 되는 건가요? 이 정도 되면 누가 배석했는지 그냥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비밀리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지금 남북이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대 의제를 말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걸끄러운 게 이제 비핵화 의제고요. 그리고 또 뭐 군사적인 긴장 완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배석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배석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 배석자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전에 배석자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제가 그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지난 4월 27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네. 근데 북측에서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 이렇게 와 있었고요. 5월 26일에는 이제 한 사람씩만 이제 배석을 했단 말이에요.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 이렇게 배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많이 참석한다고 한 2명 정도, 또 적게 참석한다고 1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면은 그 회의의 집중도를 좀 높이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역시 이번에도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은 당연히 참석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측에서는 아마 정의용 실장 또는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런 정도. 또 북측에서는 김여정 부부장, 그다음에 북측에서는 지금 리수용이나 리용호 외교 관련된 주요 인사들 중에 1명 정도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궁금한 대목은 미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백악관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유일한 인물이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충분하게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 볼턴 그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분이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의용 실장이 배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한 명만 간다면. 근데 역시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역시 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함께 자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인데, 근데 이 부분은 배석자가 누군가는 저희들이 볼 때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1시간 반이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정상이 기본적으로 대화를 풀어 나가는데 네네. 옆에서 이제 배석한 분이 그걸 이제 얼마나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보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상황에 따라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이걸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그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정상이 만났을 때 앞서 저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포괄적 의제를 다룬다. 포괄적 의제라는 건 다양한 의제를 이제 다룬다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회담을 한다든가 어떤 회의를 할 때 형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발언을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이제 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회담에 이제 포괄적 의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주제든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것인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습니까?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평양선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이미 다 마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만 지금 여백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은 역시 이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보고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제 우리 특사단이 방북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이미 정상회담 의제는 기본적으로 조율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상 간의 논의에서 결정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실무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그 판문점이나 가까운 데서 하면 오전에 이제 서로 간의 의제를 교환을 하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의제가 명확합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이제 이행하고 속도를 높이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판문점 선언 안에 비핵화 문제도 들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의논해야 될 의제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핵화 관련해서도 어떤 걸 서로 교환해야 되는지도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순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비핵화 관련해서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되느냐, 또 그 핵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북미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그 순서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북한도 수용하고 또 미국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게 핵심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정상들이 만났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이제 실무회담에서는 이제 의제 조율이 있다고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나서 하나의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의제가 3가지 딱 나온 거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하나는 군사 긴장 완화 그리고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접근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일로 또 넘긴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과거 사례를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남북한이 지금 이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부분만 잘 진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계돼서 자동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남북한 정상이 비핵화 관련해서 이미 이제 충분히 실무자 통해서 충분히 의견도 조율이 되었고 정상 간에 만나서 마지막 확인하는 절차를 저는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사실상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종전선언 조치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비핵화 리스트를 먼저 내놔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최대한 북한과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일련의 과정에서 또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돼서
최대한 성과를 좀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인가. 예. 지금 이제 보면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배석자가 나왔군요. 남측 배석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훈 예. 국가정보원장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이 사실은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의 그렇죠. 중재 역할이기 때문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 배석자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군요. 지금 두 교수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이 투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독수리 오영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네. 1차, 2차 특사가 똑같은 인물로 방북했다 왔잖아요.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됐고 의제도 확정됐고 한데 제일 궁금한 건 비핵화 의지였죠. 이때 북측에서 하나 툭 던진 게 있습니다. 왜 선의를 선의로 못 받느냐, 답답하다 이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의 토로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 2020년 말이나 2021년 1월까지는 비핵화를 종료할 것이다, 완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역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타임 스케줄을 2년 4개월 동안 뭘 할 거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만나면 비핵화 관련으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자 듀데이트를 정해놓으셨는데 위원장께서 그럼 당장 뭐 할 겁니까? 오늘도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계속 행동, 실행, 실천 이걸 강조해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께서 무엇을 좀 미국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2년 4개월의 스케줄을 북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꼭 미국이 원하는 CVID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 동결, 폐기에 대한 수순을 스스로 밝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시나리오 A, 북측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시나리오 B, 우리가 절충할 수 있는 A- 혹은 B-를 맞춰가지고 양자가 합의하게 만드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죠. 지금 네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는 다 테이블에 문서화돼 있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용단을 요구해서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이걸로는 미국이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지금 오늘 이 북한하고 경제협력까지 하려고 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장밋빛 미래가 있는데 조금 더 쓰십시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정도 절충의 여지를 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화통하고 직설화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쿡 찌르면 먼저 이야기를 꺼내놓을 것이 내가 생각이 복잡하다.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도 있고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이 여건을 확인하고 싶다.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요? 예, 그럼 예. 우리 이제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백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미국과 또 계속 이제 지금 아마 정보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오늘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예. 시간은 30분 남짓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비핵화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실무선에서 작업할 게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마지막 임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교류 개선은 대북 제재만 해제된다면 철도 사업부터 할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이 대기업들도 북한 투자에 대한 아마 플랜들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불만족할 일이 전혀 없고 예, 예. 비핵화에 대해서 키맨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화면에 좀 비춰지는 것은 이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의 이제 화면을 자료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나리오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마련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회담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돼 보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화기애애하다가도 실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기싸움도 벌여야 되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말을 꺼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화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화면을 비춰서 봤을 때 좀 방어형인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공격형의 어떤 느낌이 좀 있는데 저 장면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좀 이어지고 지금 이 시점이면 1시간 가까이 지났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대화가 좀 무르익었을까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종합적인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비전도 보여주고 네. 그 특히 이제 그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그에 대한 보상이 뭐냐, 우리는 어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미국 이제 북한 내에 이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뭔가 약간의 초조감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사단이 지난번에 방북했을 때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게 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마 핵심 그 이제 입장들은 충분히 교환이 됐을 거고요. 우리 대통령이 그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또 다른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됩니다. 네네. 상훈 조치를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또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미국 국내적 정치적 환경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전보다 훨씬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료들로부터도 고립되어 있고 또 의회의 관계도 지금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종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금 힘들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어렵게 결단을 해봐서 지금까지도 왔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이번에 우리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자기도 안심해서 좀 안심하면서 좀 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제 뭐 사실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저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영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신고, 뭐 검증, 그다음 이제 폐기라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간인데 사실은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을 해서 단계별로 얻을 걸 얻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분명히 이제 내비치는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리 낙관적일 수 없고 좀 비관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북한을 대하는 태도, 뭐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과연 비핵화 부분에서 얼마나 진전된 걸 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낙관하면 안 된다. 낙관하면 오히려 그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되고 지금 처음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할 때 문 대통령이 어깨가 무겁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문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를 했다. 불가역적으로 포기를 했다. 동창리라든지 풍계리라든지 뭐 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런 조치들을 했지만 이런 조치들은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앞으로 핵물질을 안 만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을 설득하려면 현재의 핵물질 그것을 북한이 포기를 해야 된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 자리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남북 정상이 그 심각하게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가닥은 이미 잡은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까지 실패한 정상회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전제로 해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의전까지 포함된 정상회담인데요. 어쨌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논의의 결과는 아마 이번 평양에서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여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가 우리 측에게 전달되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 양측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그 과정에서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 속에서 공을 북미 대화로 넘기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이 되고 또 김 위원장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으로 전달될 수 있는 또 그 과정에서 저는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더 이상 삿바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한 그런 접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것이 그 보따리 형태로 나오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나 또는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의 만남에서 그것이 또 그 선물 보따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뭐 지금 김영 교수 얘기했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6일 날 중간 선거인데요. 네. 10월 정도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저는 오늘부터의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도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가면서 종전선언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또 기대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좀 이제 뭐 여러 의제도 의제지만 장소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가 어디서 열릴 것인가? 뭐 장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백화원 영빈관 하나, 또 노동당 본부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동당 청사에서 열린다라는 것은 최초 아닙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노동당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당 청사는 북한 권력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북한 권력의 신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곳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측의 그 노동당 그 청사가 공개된 건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의 가장 신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나중에 만약에 남측에서 정상회담 한다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의 장소가 노동당 청사가 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또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화원 초대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남측의 대통령을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공간에서 만난다. 또 그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라고 본다면 미국을 향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동당 청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워낙 그 북한 주민들에게도 권력의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는 장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당 국가 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죠. 저기가 이제 노동당 본부청사입니다. 중앙위원회 정확하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평상시 집무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당 국가 체제의 정상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백화원 초대소라는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 그게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당 국가 체제의 어떤 정상 국가로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저기에서 노동당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지만 권력의 심장부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가장 은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자기가 평상시에 집무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신뢰를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제를 인정하는 거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거. 북한의 당 국가 체제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왜냐하면 북쪽에서 회담 장소를 저기 선정했지만 우리가 다른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면 그러면 우리 백화원 초대해서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수용했고 또 북한에 초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걸 질문으로 좀 하나 더 이어가서요.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군 정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 중심의 정치 체제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엄밀히 또 선언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의 축이 뭐냐면 경제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선언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도 담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노동당 청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었던 통치 스타일을 통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2012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2012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당 중앙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또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방금 말씀대로 이른바 성군 정치라고 해서 상당히 과도기적으로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상적인 어떤 형태를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한 것이 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이 이제 국가도 운영하지만은 경제 중심의 새로운 노선, 그와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자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상징인 장소가 또 노동당 청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동당이 정치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노동당의 지금 가장 핵심 과제는 경제를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부여받은 노동당한테 부여받은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왜? 당은 인민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이 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당의 역할이 경제 중심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제 백성문 변호사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좀 안정적인 체제였느냐, 연착륙된 것이냐에 대한 뭐 내부에서도 여러 이제 생각들이 좀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2차, 3차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또 특히 언론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저게 상징적 의미인지 또 하나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굳건하게 안정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를 전 세계에 알려주려고 하는 어떤 이미지의 어떤 전략과 전술에 의한 것인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되고 나서 사실 공포 정치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체제가 안정화되고 이제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버리고 경제 쪽 위주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설주 여사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노동당 제2당 청사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정상국가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나의 지도력이나 지도자로서의 위상은 굳건하다라는 걸 표시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저번 두 차례 그 북한에서 벌어졌던 정상회담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개하고 또 오늘 지금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영상들을 오늘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말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 그래도 지금 우리 체제에서 굳건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 있다라는 그런 외부적인 표시 그리고 우리는 정상국가라는 표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좀 놀랐다고 했거든요. 중요한 부분에 관련 생중계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그런 표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일정이 되고 수행원들도 이제 각자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되는데 김정숙 여사가 오늘 오후에 활동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좀 상당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2000년에도 이후 당시 여사와 가 갔던 동선이랑 지금 김정숙 여사 갔던 동선이랑 약간은 비슷하거든요. 지금 아동병원을 간다든가 뭐 그런 또 이렇게 그 아동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든가 의료시설도 둘러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남편들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장은 이 비핵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김정숙 여사와 또 그 이설주 여사는 북한의 문화는 어떤지 또 그것이 또 한국과 비교해가면서 같이 교류해가는 그런 차원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정숙 여사의 이제 활동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북한의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사실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지도자였던 부인이 저렇게 전면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노출되는 모습들을 비춰졌던 기억이 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요번에 이 북한의 어떤 체제 하에서의 이설주 여사의 어떤 정치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뭐 예. 많은 것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일종의 고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그 생모 고용희 씨가 제가 갑자기 연도가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사망을 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하고 그러니까 같이 두 사람만 이제 생존을 했던 거죠. 하면서 지내왔던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출범하자마자 사회주의 대가정, 네네. 어머니 당,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건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표현들이거든요. 그냥 가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정이나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술주 여사를 등장을 시키는데 북한에서 나왔던 분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예. 들어보면 이술주 여사 등장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은 굉장히 이렇게 음악에 쌓여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하죠, 있죠. 보통. 예. 가려져 있고 생활 자체가 전혀 공개가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부부간에 가까운 어떤 모습도 연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이제 인간적인 예. 지도자로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지금 내조를 잘 하고 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속보로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북측 배석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죠. 이제 통일전선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차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이 배석을 한 건데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측에서는 그 김영철, 김여정 이 두 사람이 배석할 것이다. 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폼페이오, 서훈, 김영철 이 세 사람이 작년부터 사실상 지금의 구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통큰 결단에 의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진행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부터 해서 모든 역할들을 했던 3국의 정보 책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훈, 김영철 라인이 가동되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네네. 김영철 부장의 부위원장의 그 참석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 김여정 부부장의 직함은 지금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도, 우리로 치면 차관급 정도 됩니다만 역할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베로 역할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도 하지만 사실상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도움을 주는 네. 또 그 판단에 공유를 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동안 특사로 남측을 많이 방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면 그 김여정, 김영철 두 사람이 배석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배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리수용, 이용호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했지만 예, 예. 역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배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배석자를 보는 이제 파트너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파트너로 봤을 때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그동안의 남북 간의 어떤 의제라든가 실적인 어떤 조율을 해왔던 사람의 당사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1차 회담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비핵화의 의제라든가 여러 이제 의견들에 있어서의 역할을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간 건데 김여정의 역할은 과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실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사실 이제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의 역할 부분은 역시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북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북미 대화를 다시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아까 이제 그 김영철 이제 통일전선부장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김영철 부위원장 역할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다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총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워싱턴에 자신이 직접 가서 특사 역할도 했고, 그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심 브레인은 김영철 부위원장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이 김여정 그 부부장의 역할은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의전이나 어떤 형식적인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마 상의하는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김여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핵심 인사가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그 조합은 서훈, 정의용, 김여정, 김영철 이 조합은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 복잡한 포괄적인 이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협의를 해서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잘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사실은 평양 국제공항에 의장대 사열한 상태에서 오고 가고 하고 마음대로 다니는 걸 볼 때는 누가 저렇게 다닐 수 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베로라는 표현 아까 쓰신 게 딱 맞는 거고요.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북한의 체제를 내가 혹시 내 반대 세력이나 뭐 이제 이 가상적인 쿠데타 세력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6년 동안 집권을 다져왔을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아까 성장 배경도 말씀하셨고요. 스위스에서의 잠깐 유학생활 성장기도 결국 김여정 내 친동생 혈육만 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자 내가 지금 1시간 회의를 했는데 상대의 협상이 내가 혹시 말린 거 아닐까? 내 결정이 옳을까? 내가 지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걸 김여정 부부장에게 물어봤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제 사견입니다만 오빠의 상태가 좀 지금 다소 흥분한 것 같아. 너무 상대의 이 이야기에 현혹되고 있어 라든가 혹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봐 라든가 하는 심리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측근이라는 의미에서 김여정 부부장에게 가장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도 이 쾌도난마하는 성격으로 보이지만 갈등하는 의사결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좀 핵심적이거나 중요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대목에서 역할이 있어 보이네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두 사람 중에 그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누가 더 힘이 더 센 실세냐? 실세냐? 당연히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또 북측과 대화를 하는 우리 측 인사들의 말씀 좀 간접적으로 들어보더라도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부분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 전체적으로 그런 회담이나 이런 데에서 또는 행사에 있어서 그걸 정리하는 정도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통전부장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그동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철 지금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전략적인 그런 대화를 한달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리수용, 그다음에 리용호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역시 그 김영철 부위원장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그 생각할 때 사실 북한의 지도자라고 할 때 존엄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치자가 있고 그 밑에 사실 이제 모시고 있는 그 노동당 간부들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한 템포 좀 수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김여정 그렇죠. 부부장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김영철이가 됐든 이수용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창구로 김여정 부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좀 중화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이런 역할은 그게 웬만한 그 지식 수준이나 능력이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아무리 그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판단력이라든지 뭐 조정 능력이라 그럴까 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줘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그 부부장 두 어떤 사람의 역할이 정말 이게 잘 이렇게 궁합이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질서 전체를 지금 그 이렇게 리딩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허진 기자. 네, 뭐 그리고요. 그 북한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은 김여정 제일 부부장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다. 이럴 때 그 위기가 풀리는 매듭이 된 게 바로 평창 올림픽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남한으로 와서 특사단을 갖고 또 청와대도 방문했던 게 김여정 부부장이기 때문에 지금 두 정상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단, 동시에 상대 또 미국을 향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신뢰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럴 때 김여정 부부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 뭐 이제 의제 관련된 얘기를 좀 쭉 해왔는데 지금 4시 54분이니까요. 한 5분 정도 지나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되는 어떤 시기가 왔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경제 분야에 있는 그룹 이제 회장들뿐만 아니라 사실 또 산림청장도 가고 고려회 사장도 가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이제 경제적인 중심을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다각적으로 지금 이 파상 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들은 비핵화를 풀어서 어떻게든 미국의 마음을 돌려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 남북 교류를 강화해 보자라고 하는 아주 가장 큰 매듭을 이제 붙들고 지금 이제 시간을 오늘 다 쓰고 있습니다. 회담 시간을. 그런데 이제 경제인들 특히 이제 4대 대기업의 그룹 총수들이죠. 현대자동차는 이제 전문 경영인 부회장이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는 인물은 오후에 내각 부총리입니다. 이용남 부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체제를 보시면 개혁 개방을 할 때 소련은 실패한 감이 있죠, 지금. 굉장히 과도적으로 혼란스러운 체제를 거쳐서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상당히 점진적으로 시장 개혁 개방을 하면 성공적인데 경제 문제는 주로 리커창 총리가 언명도 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최고 통치자는 역시 시진핑 국가 주석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도 경제인들과의 면담을 내각 부총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당 대표들은 또 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는 이 카운터 파트들을 좀 분산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하는 어떤 무언가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정당도 존재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조선 사회민주당 당수도 지금 이 정당 대표들이 만나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조선 노동당 하나가 아니었네? 다당제인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사실 뭐 종교단체도 다 있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그런 카운터파트들을 이제는 활성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일단 오늘 주고받아질 것 같고요. 저는 또 관심 있는 것은 이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급의 오늘 동선에서 리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인간적인 친분을 돈독히 하면 이것도 남북 관계에 크게 기여가 되는데 두 사람의 공통 코드가 음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했는데 명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 북한의 대학은 김원균 음악대학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마 문화예술인이 동행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해보고요. 저녁에 또 문화예술 공연을 보게 돼 있죠. 사실 이번에 경제산업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 우리나라 뭐 대기업 총수들이 거의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지 않고 완화되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얘기 나누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면 우리가 이런 당근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현실적으로 만나서 무언가 이 경제와 관련돼서 무슨 청사진이 나오기는 또 쉽지 않은 분명히 한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계 인사들의 동행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측에 지금 이번에 이제 부총리, 경제부총리도 이제 우리 측 인사들, 경제계 인사들 만나고 이 과정들은 결국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이 논의가 그 성과를 거두면 그 다음 부분에서 계속 가는 것은 경제입니다. 남경협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선은 남북 경협의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을 하면서 서로 얼굴 네. 익히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측이 이번에 우리 그 재벌들이나 또는 그 경제 사절단들을 북측이 오히려 더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한도 이제는 소소한 그런 지원이나 또는 남북 경협보다는 큰 덩치의 지원 사업이나 또는 크게 협력하는 분야를 더 선호합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북한은 남북 경협을 하고 싶다. 이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볼 수 있습니다. 북측에서 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얘기가 나와서 많은 언론이 그렇게 썼는데요. 그 조금 전에 진행된 그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브리핑에서 청와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남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번에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하는 면면을 보면 청와대에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이현재 경제부총리라든가 2000년 그리고 2007년 정상회담 때는 경제수장들이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아예 방북 대상에서 빠졌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담당하는 가장 최고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실제 내각도 아니고요.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도가 포함이 돼 있고 실제 재계 총수들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 관련 분야는 실제 의제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일정도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고 내각 부총리가 만나서 그 경제인들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문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아마 잠시 머물다가 추석 연휴 때 미국으로 건너을 가서요.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특히 중요한 일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정상회담의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때 무슨 논의를 했느냐. 김정은 위원장은 당신 문 대통령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걸 아마 중재자로서 촉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제계 인사들 방북하는데도 청와대 고민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고민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 저희가 좀 전하는 말씀이 있어서요. 뭐 정리를 하고 좀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요리는 몸에 안 좋다는 생각. 필립스가 바꾸다. 특허받은 트윈 터보스타 기술로 지방을 쏙. 건강을 요리하다. 필립스 트윈 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 필립스. K2의 환상적 플라이. 플라이 하이크. K2. 아유 잘 먹었다. 점심 먹고도 상쾌하네. 땀 나는데도 계속 상쾌하네. 와 완전 상쾌한데요? 페브리즈 맨 강력 탈취로 24시간 냄새 방지. 페브리즈 맨. 네, JTBC 보내드리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뉴스특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하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함께 이제 차를 타면서 움직였는데요. 백하원 영빈관에 들어오는 모습을 저희가 또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촬영해 주시는데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뒤 아파트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뭐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렇게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이민들의 마음이고 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민들, 북과 남의 이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오면서 여기까지는 조국 통일 평화 번영 닿는 날 오늘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렇게 환영 잔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오시자마자 이렇게 일정이 너무 하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결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아주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평양 시민들을 다 오늘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일부러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야 응당해야 됩니다. 이 숙소모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들하는 게 초라하죠.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감명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려 주시면 오후에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백화원 영빈관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이설주 여사 또 김정수 여사와 함께 이제 말씀 나누는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오찬 얘기를 하면서 수준이 낮을 수 있어도 최대한 성의를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좀 확 와닿는군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저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때도 이와 유사한 화법을 쓰긴 썼었습니다. 아유 그 육로로 오시면 우리가 길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북한의 현 지금 주소를 좀 어찌 보면은 민낯을 드러내겠다, 솔직하게 난 다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오늘도 뭐 다른데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거기보다 좀 수준이 낮을지 몰라도 초라할 것이다.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환대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취소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이 많이 급해졌을 거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내놔야 미국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미국이 원하는 걸 지금 전부 주기는 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관련돼서는 의제가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됐다는 취지의 청와대발 브리핑도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일단은 뭐 빠른 속도로 높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있는 건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는
비핵화 관련돼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생각은 있다. 근데 다만 그게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지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배석자들과 함께 지금 그 부분을 머리 맞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통치자, 지도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언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지도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정제된 언어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됐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은 약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것 같고 그 지도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 초라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수준이 낮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집권을 하고 처음으로 육성 연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라든지 주요 연설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도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듣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한 행사 때마다 육성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누군가 이 연설문을 써줬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보면 아주 조리가 있고 아주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설득력도 있다, 설득력을 갖춰 있다. 그 얘기는 자신들의 부족하고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금 사정이 이렇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밝은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맥락에서 보면 이 지도자의 언어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특히 저희들은 사실 판문점 회담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모습을 이제 한 번은 이제 접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솔직하다는 걸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거예요. 저 발언이 또 얼마나 또 정말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나름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내부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 내부라든지 또 국제사회는 저 발언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계속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이런 화법들,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화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생중계나 또는 방송의 힘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지난 4.27 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4.27을 경과하면서 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루짜리였습니다만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이제 솔직함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려와 진지함 이런 이미지가 이제 사실상 몸에 배인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저런 모습들 상당히 지금 북한이 낙후해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간접적으로 쓰는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배려하는 그리고 굉장히 좀 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자신을 좀 낮추는 겸양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진솔하고 솔직한 지도자다. 이것을 또 각인시키는 그것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세 번에 걸쳐서 저런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민낯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자, 솔직하다. 첫 번째 솔직한 거는 화통하고 솔직하다. 수준 낮고 예를 들면 수준이 떨어지고 좀 초라하고 이런 걸 인정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예요.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과도하게 이제 과잉 포장을 하거나 혹은 또 굉장히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이 높지 않고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발전을 추구하는 거고 성장해야 되는 거고 번영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위축되거나 자기 비하가 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보면 당당해요. 별로 이 초라하고 이 수준 낮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좀 먼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아지면서 여러 차례 만남으로 생중계로 보는 것 외에 벌써 이제 몇 해 전입니다. 북한 뉴스로 전해진 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유치원에 이제 시찰을 갔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니? 텔레비전 봅니다. 뭐 봤어? 지도자 동무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없었겠구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짧은 에피소드지만 그때 뭘 느꼈냐면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북한의 이 최고존엄이라는 그 틀, 우상화 속에서 탈권위주의를 할 수 있다면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많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개방이라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잘 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드렸지만 솔직하고 이 국제적인 비교 수준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데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다, 당당하다. 네. 그런 면에서는 미래 비전으로는 좋은 퍼스널리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숨겨진 모습이라고 할까요? 은폐된 모습, 베일에 가려진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통치 스타일은 읽게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현실을 얘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보들은 계속 이어지겠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6월 12일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샀던 문제였고요. 호감을 샀지만 그 이후의 어떤 실행에 대한 것은 서로 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또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는 5시가 지금 지났고 5시 지금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는 아직 회담이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끝났다고 하는 소식은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시간 정도 되면 좀 끝났을까요? 어떻게 정상회담에 좀 시간을 지킵니까? 아니면은 좀 더 연기될 수도 있는, 연장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이후 브리핑 과정에서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예정된 시간은 5시까지 끝나는 건데 그 상황이 현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의제가 사전에 상당히 이제 조율된 부분도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서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더 논의해봐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논의는 겉으로 드러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과 달리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권의 어떤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좀 더 미세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서로 논의를 마무리할 그런 필요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약간 이제 늦어지는 건데 김정은 위원 스타일 봐서는 이게 많이 늦어질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바로바로 또 과단성 있는 또 결단을 계속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작 자체를 1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원래 3시 반부터 예정됐던 게 3시 45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회담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지금 시점 정도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저번에 4.27 판문점 선언보다는 이번에는 그때는 좀 개괄적인 합의였다면 조금은 좀 진전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번에 회담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오늘 이제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의 일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만찬이 있고 공연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예정된 거는 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이제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찬은 그 목란관에서 우리 측 그 수행단원들이 전부 참석하는 가운데 만찬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회담이 늦어지게 되면 공연도 늦게 보고 만찬도 늦게 할지 아니면 혹시나 공연 관람을 좀 적게 하고 바로 식사를 할지 지금 그건 좀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또 일단 삼지연 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뭐 평창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계기로 남측에 와서 공연도 했고 아마 또 우리 측에서 지금 올라간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가수들도 협연을 하기로 아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아예 그냥 건너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좀 만찬이 늦어지는 그런 일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이라고 해서 다소 안심인 것이 이게 실내 극장에서 적어도 우리 수행단 뭐 다 선발대까지 포함해서 300명 되는 인원과 북측 인사들이 합쳐져도 한 500명 정도 관람한다고 보면 이거는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공연이죠. 예를 들면 지금 회담이 중요한가 공연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1시간 회담을 더 써서 오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저는 회담이 길어지는 것은 길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좋은 징조다. 오늘 웬만하면 결단을 내려보자라고 하는 노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이 대집단 체조인 빛나는 조국이 있거든요. 구구절에 처음 선보인 그것을 공연 관람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이 우리 사회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10만 명의 시민이 동원되는 겁니다. 카드 섹션 있고요. 드론 띄우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이 귀빈 대접을 해도 평양 시민 10만 명을 동원해서 대집단 체조를 오늘 밤에 보여주긴 쉽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구구절 지나고 이제 한 일주일 좀 넘어가는데 그런데 삼지연 관현악단 정도라면 혹은 이 만찬 자리와 어떻게 좀 믹스해서라도 뭐 노래는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약식으로. 최영일 평론가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회담이 지연돼서 공연이 취소돼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일정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내일 또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잡혀 있고요. 예. 또 필요하면 뭐 내일 오후에도 또 회담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예정된 일정은 그대로 지켜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보면요, 그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상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지금 참여해서 셋이 하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많은 부분 조율을 해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조율된 것이 북미 간에도 또 많은 부분 또 네트워크가 있고 또 많은 간접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의 만남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정도는 큰 틀에서의 그 비핵화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이 또는 남북미가 정리를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뭐 내일 정도에 좀 더 보완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는 게 지금 그 두 정상이 따로 움직이고 있고 또 나머지 그 수행원들은 따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수행원들이 먼저 참석을 해서 공연 초반부를 즐기고 있고 이제 뭐 공연이 이제 한참 열기가 뜨거워졌을 때 두 정상이 도착을 하면 뭐 더 큰 박수가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은 몇 시로 예정돼 있나요? 일단 만찬 일정을 생각을 하면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아직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찬은 몇 시로 원래 예정돼 있었나요? 그것도 그 발표는 아직 안 돼 있었나요? 유동적입니다. 아마 상당히 다 이게 결국에는 회담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정하다기보다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이런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장소라고 할까요? 참석자가 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제 발표가 안 되는 걸 보면은 실적으로 이제 북한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측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뭐 북한의 오래된 전략이라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런 측면 청와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일단 청와대에 있는 그 또 DDP에 있는 국내 청와대 인사들에게 연락을 해오고 그 연락을 다시 검토한 이후에 다시 언론에 알리는 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지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찬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특별 수행단의 일원들을 면대면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또 조금 이제 소프트한 분위기에서 또 이 만찬주를 곁들이면서 식사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뭐 재계 총수라든가 혹은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에피소드도 기대하는 거죠. 현정화 감독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91년 지바 신화의 파트너였던
리브니 선수, 과거의 선수, 예. 지금은 감독, 같이 만나는 건가요? 25년 만에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어서 그런 것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사실은 만찬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만찬장은 이제 목랑관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김 교수님이나 임 교수님 같은 경우 목랑관 갔다 온 적이 있나요? 못 갔습니다. 옥류관은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평양을 방문한 그 시점이 2010년 3월 달에 상당히 오래됐군요. 예, 그때도 옥류관은 갔었고 사실 목랑관은 굉장히 그 귀빈을 접대하는 식당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남측의 손님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급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 기회가 없었죠. 예. 예. 그 보면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그 북한 정권의 주요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동강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면 공간적으로 어디가 있는지를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평양이 원래 말입니다. 평양은 그 과거에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 원래 방어가 아주 용이한 그런 방어형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대동강이 S자 형태로 흐르고 또 서북쪽으로는 보통강이 흐르고 또 보통강과 대동강 그 위쪽에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과 그 두 강이 만나는 사이에 평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평양이 그런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방어형 도시로서 아주 좋은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2000년도에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 하는 장면, 그리고 지금 화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하는 2007년도에 이제 환영 만찬 메뉴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뭐가 나오나 그 메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이미 백화원 영빈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극진이 모실 준비를 했다. 수준이 낮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정성을 받아달라. 저는 오늘 저녁 만찬은 상당히 성대할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차 정상회담 거의 뭐 번개 모임 하듯 만났을 때도 통일각에서 제대로 접대 못한 것을 리설주 여사도 아쉬워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평양에 꼭 오시면 저희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했고 오늘 그 얘기를 오전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자리는 상당히 이제 공들여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또 우리 함께 특별수행원 중에 참여한 뮤지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래퍼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힙합 전사 지코도 있고요. 에일리도 있고요. 거기 또 알리도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추가가 됐고 마술사인 최현우 씨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준비한 여흥과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이 잘 맞춰진다면 항상 만찬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죠. 아직 못 본 현송월 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피아노 치면서 우리 남쪽 가수들하고 함께 협연도 하고 또 김영석 작곡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만찬 분위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연주할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아리랑 두 곡을 피아노 변주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원드림 원코리아라는 통일 염원곡을 아이돌들을 데리고 함께 만들어서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죠. 보통 이제 회담하면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첫날 정상회담하는 경우는 좀 예외적이지만 첫날 만나서 공연도 보고 만찬도 한 다음에 분위기를 좀 무르익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해서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 첫날 오늘 정상회담하고 공연 보면서 좀 마음을 풀고 저녁에 이제 만찬하면서 내일을 또 기약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흐름으로는 그러네요. 일정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그 평양의 2박 3일간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분기점 오늘 오후.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이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오늘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에서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했던 그 블랭크 그러니까 비핵화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 지도자가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서 가야 된다면 좀 더 반발짝 물러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짝 물러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는 그런 작업들이
오늘 지금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의 이 회담에서 논의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저는 뭐 아주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남은 이제 정상회담 일정 이제 만찬과 이제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한편 만찬과 이제 공연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남북 분단의 역사도 그대로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식 문화도 그렇고 이제 공연도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좀 멀리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대로 이제 확인하는 자리이면서 또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방향들에 대한 어떤 동질성 회복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 관심사가 높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지연 관현악단은 우리가 이미 접했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올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보는데 이 시작 때 보시면은 이 김여정 특사가 개회식 때 왔었고요. 폐막식 때는 이제 김영철 특사가 또 와서 열고 닫으면서 바로 이제 4.27 흐름으로 물꼬가 트였고 북미 관계 교착이 왔지만 지금 그걸 또 뚫어내기 위한 평양행까지 지금 우리가 감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밑바탕에는 민족의 동질성이 없이는 8월에 이산가족 상봉 1, 2차를 보면서 지금 이 남북 지도자들이 풀어줘야 할 문제가 인도주의적인 문제, 경제협력도 있고 번영도 있지만 평화체제를 구축한 이후에 먼저 이 분단의 과제,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 군축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비핵화에 가려서 지금 빛을 못 봐서 그렇지 송영무 국방장관이 마지막 결단을 할 게 GP의 시범적인 철수, 비무장지대의 본질적인 비무장지대화. 지금 이름은 비무장지대인데 500m 앞에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 중무장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물러내고 지금 100만 개가 넘게 묻혀 있다는 지뢰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철도와 도로와 인편의 사람들이 뚫리고 거기 무슨 평화 공원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단의 상징이 되는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서 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남북끼리 처음 시도할 수 있는 것들 아니냐. 비핵화는 또 이제 하나의 강론으로 놓더라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비핵화 문제는 무조건 잘 풀려야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나머지 선물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남북 국민과 인민들에게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이제 허진 기자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배포되는 그 평양 소식에 대한 어떤 구조를 좀 설명했는데 평양에 있는 실무단에서 청와대 이제 관계자한테 프레스센터에 이제 연락을 하고 그 관계자가 다시 이제 언론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이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는지 프레스센터를 좀 연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연결이 좀 안 됐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좀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은 좀 허진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동대문 프레스센터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대로 좀 질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상황에서는요. 일단 지금 그 청와대 관계자 중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번에 북으로 가지 않고 프레스센터에 상주를 하면서 기자들 관련된 정보를 전달을 하고 또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국민소통수석이 계속 그 브리핑 하는 그 발언대 앞에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시 질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루에 지금 그 오전 오후 정도에 지금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례 브리핑 때 이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또 단상에 내려와서 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식으로 이 질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뭐 그 윤영찬 수석이 관련된 기자들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이해해달라고 하는 말을 먼저 꺼낸 걸 보면은 질문을 상당히 했지만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본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본인들도 취재한 입장이다. 지금 그 평양의 고려호텔 2층에도 프레스센터가 차려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일단 받은 정보를 본인들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현재가 있는 수행단은 매우 바쁘지 않겠습니까? 뭐 배석도 해야 되고 각종 일정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과 관련해서 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하나하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북에 가 있는 그런 수행원들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답변을 못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동대문에 나가 있는 연결해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박상욱 기자, 정상회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회담 내용이 좀 전해졌습니까?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늘 첫날 회담은 오후 3시 45분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노동당사에서 열리는 건 처음인데요. 과거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엔 백하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오늘 회담엔 남측에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에선 김여정 중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했습니다.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지 아직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오늘 중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일로 예정된 두 번째 회담까지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나 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일정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만찬이 남아 있습니다. 만찬은 현재 목란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목란관은 인민문화궁전과 더불어 북한의 최고급 국빈 연회장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 당시 목란관에서 만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만찬엔 공식 수행원을 비롯해 특별 수행원과 일반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찬 완료 시점은 오후 9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의제, 특히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실을 맺을 때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빠른 노력을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이후 두 정상의 내외가 이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해 나눈 대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정말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편으론 어깨가 아주 무겁다면서도 남북의 신뢰와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온결의의 기대를 잊지 말고 빠른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발전된 나라에 비해 우리가 초라하다며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성의를 다했으니 우리 마음도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북한의 이제 영접을 놓고 이제 최초, 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항 환영부터 지금까지의 첫날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최초인 부분뿐 아니라 북한이 최고 예우를 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도 처음이고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공항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이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도 나왔는데 북한의 외교안보 실세가 총출동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의 인민군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도 진행되는데요. 앞서 평양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 당시 이 예포는 생략이 됐었습니다. 또 당초에 예정에 없었던 두 정상의 카퍼레이드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설 때 두 정상은 각자 전용차를 이용했었는데 이동 도중 북한의 벤츠 S클래스 무게차로 함께 옮겨 타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앞서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에도 카퍼레이드가 진행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옆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자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제 박상욱 기자가 좀 전했지만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최초, 최고라는 어떤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도 보니까 이 평양에서 정상회담한 것이 처음이고요. 또 공항에 영접 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노동당 이제 본부 청사에서 두 정상이 만난 것도 처음이었다라는 어떤 최초, 처음이란 단어들이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내용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청와대에서 좀 그 추가 서면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내릴 때 방북 소감을 기내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육지가 보일 때부터 내릴 때까지 북한 산천과 평양 시내를 쭉 봤다. 보기에는 갈라진 땅이라고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역시 우리 강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천이 비슷하죠. 북한도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감회가 그 말씀에 그대로 좀 담겨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이제 최초, 최고라고 하는 부분 이제 앞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인데 그건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갖지를 않았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든가 또 해외에 있는 어떤 정상과의 만남도 제대로 가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그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동안에는 왜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 최고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뭘까요?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핵개발 병진 노선을 내세웠지만 뭐 핵과 미사일 완성을 위해서 달려왔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제기를 계속하고 제재 압박을 하고 막 이러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왜 그러면 지난해 말까지 그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또 연구자들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전부터 남북 대화를 하려고 했고 북미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보수 정부에서는 대화 상대를 안 해주는 거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북한한테 계속 비핵화만 먼저 하라고 요구만 했지 대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해야 되겠다. 능력을 고도화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해 말까지 그 많은 제재와 압박 또 특히 이제 중국 쪽으로부터 계속 특히 시민 주석이 더 이상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정말 이게 관계 재개가 힘들 만큼 회복이 힘들 만큼 최악의 관계를 지난해 말까지 유지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계속 요청을 해왔고, 또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성의를 보였는데 우리도 그랬고 미국 행정부도 전혀 저 체제를 존중하지도 않고 제대로 상대를 안 해준 거예요. 네네. 이른바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계속 취해왔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절치부심을 해왔던 거고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지난해 말까지는 결국 핵을 어느 정도까지 완성을 시키고 ICBM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비로소 관심을 갖고 대화에 나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물출 교수님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비핵화 문제든 이제 남북 문제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북미 문제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한국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리 역할을 하고 이제 중재 역할을 얼마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미국의 어떤 조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런 어떤 회담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얘기는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 아닐까 싶은데 미국과의 조율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이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제 제가 참여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정의용 실장님의 뭐 말씀도 직접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때였죠. 그때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거의 매일 백악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또 사실로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판문점 회담 했을 때도 미국 국무부나 그 백악관이나 또는 CIA 이 세 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국정원, 청와대, 외교부가 계속 남북대화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평양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청와대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시시각각으로 워싱턴 쪽에 이 정보를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듣고 지금까지 이제 지켜본 그런 과정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남북 대화 따로 북미 대화 따로 가는 한미 대화 뭐 별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계속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네.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부 대변인도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공조를 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뭐 자주파냐 동맹파냐 뭐 한미 공조냐 남북 공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물칠 교수님 얘기하는 것은 사실 남북 간의 어떤 관계 조율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은 좀 원천적으로 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조금 보완 얘기하고 싶으면요. 왜 이게 하면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약간의 그 북미 관계가 좀 한미 관계가 좀 삐걱대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예. 특히 이제 이른바 뭐 자주파라고 해서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북 관계와 이 한미 관계는 좀 별개 트랙으로 간다. 뭐 그렇게 해서 이건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뭐 속도를 내는 것도 뭐 우리 속도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한미 관계 이 돈독한 한미 관계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결국 이 핵 문제 해결도 그렇고 남북 관계 발전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을 지금 현 정부는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사실상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미 간의 이견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이견을 없애가면서 그 기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것이 가장 앞으로 우리의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함께 받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오네요. 오늘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같은 차에 타면서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운전은 북측에서 했고 조수석에는 그러니까 조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사 기사 옆에 선탑자 그렇게 했죠. 주영훈 경호처장이 탔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있을 때 우리 남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김정일 위원장과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석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측 인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호처장이 함께 탔던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 기자? 네, 그리고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좀 재밌는 부분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공개된 화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 들어갈 때 뒷모습만 나왔고 두 정상이 앉아 있는 모습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들어온 화면은 두 정상이 서 있는 모습이고 그럼 두 정상이 언제 앉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들도 있으셨을 텐데 여명거리를 지나고 이제 조금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좀 적어졌을 때쯤 앉아서 그때부터 담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담소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차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가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정상회담 전에 같은 차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둘만의 어떤 공간이 또 있었던 거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장소가 3대 혁명 전시관 앞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평양 시민들과 이제 조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같이 동석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뭐 얘기 나누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27 정상회담 이후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9.18, 9.19 이 정상회담 이후에 또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결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지고 결실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정치부 회의에서도 뉴스특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